1990년 도쿄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시부야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지금 그 빛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차분함을 머금고 있습니다. 반면 2024년 서울 강남의 거리는 거대한 LED 화면과 역동적인 인파로 가득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에너지는 이제 이곳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한때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필수품은 소니 워크맨이었습니다. 일본의 정교한 하드웨어가 지구촌의 감성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화면 속에는 BTS와 K 콘텐츠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술의 중심이 기기에서 내용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 것입니다. 왜 일본은 그 찬란했던 순간에 멈춰섰고 한국은 거침없이 세계를 향해 달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추적합니다. 왜 일본은 멈추고 한국은 달렸나?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하며 미국까지 위협하던 경제 대국 일본. 하지만 지금의 일본을 나타내는 수치는 차갑고 무겁기만 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일본의 경제 성장 지표는 어느덧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90년대에 찬란했던 황금기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성공의 기억이 오늘날 일본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1장, 갈라파고스 신드롬 고립된 제국. 갈라파고스 신드롬.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섬처럼 일본 역시 자신들만의 규격과 시장에 안주하며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진화이자 동시에 거대한 몰락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일본 독자 규격의 휴대폰, 가라케이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오직 일본 내수 시장만을 위해 진화했던 이 기기들은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글로벌 표준이 등장하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0년대 일본 기업들에게 세계 시장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1억 2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좁은 영토와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지리적 여건은 한국을 경제적 고립무인도로 만들었습니다. 수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처절한 슬로건은 당시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한 목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제2장, 아날로그의 저주와 디지털의 축복. 2024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부하던 일본의 관공서에는 여전히 팩스기기가 돌아가고 산더미 같은 종이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복잡한 행정 처리가 순식간에 끝납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전자정부 시스템은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깊고 빠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일본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모노즈쿠리, 즉 장인 정신은 역설적으로 일본을 하드웨어의 댐에 빠뜨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완벽한 물건을 만드는데 집착하느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거대한 파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한국은 미래를 향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전국에 깔린 ADSL 초고속 인터넷망과 곳곳에 생겨난 PC방은 전 국민의 디지털 DNA를 깨우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소니가 과거의 영광인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TV의 완성도에 매몰되어 있을 때 삼성은 아직 시장성이 불투명했던 LCD라는 미지의 영역에 사활을 건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결정이 두 기업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결국 2000년대 중반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소니를 추월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순위 변화가 아닌 아날로그 제국의 몰락과 디지털 강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정점에 서 있었고 지켜야 할 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죠. 잃을 게 없었기에 모든 자원과 운명을 걸고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도박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제3장, 문화전쟁 쇄국과 개국. 아날로그의 영광에 갇힌 자들과 디지털의 파도를 탄 자들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2위의 규모를 자랑하던 일본 음반 시장은 역설적으로 그 거대함 때문에 폐쇄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유튜브를 차단하고 콘텐츠를 꽁꽁 싸매며 스스로 갈라파고스에 갇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개방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저작권을 과감히 풀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장벽을 없애자 K-팝은 국경을 넘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 남자의 등장은 시대의 전환점을 알렸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유튜브 사상 첫 10억 뷰를 기록하며 디지털 개국이 가져온 문화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산업이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미완의 미학에 집중할 때 한국은 수년간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 데뷔와 동시에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완성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글로벌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뚫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연예계의 정점이었던 맨니스 사무소의 사례는 상징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초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사진 한 장, 영상 한 조각의 인터넷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폐쇄성은 결국 전 세계 팬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공유해야 할 디지털 생태계에서 일본 문화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BTS는 데뷔 초부터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며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아미라는 거대한 글로벌 연대는 단순히 소비자를 넘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빌보드 메인 차트 점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칸과 오스카를 동시에 제패하며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아시아의 변방이 아닌 세계 대중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비빔밥처럼 모든 것을 섞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외부의 것을 배척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역동성과 결합해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는 세련된 결과물로 재탄생시킵니다.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방성, 그것이 바로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제4장, 잃어버린 30년의 그늘. 화려했던 경제 대국의 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24년까지 일본의 실질 임금 그래프를 보십시오. 다른 선진국들이 가파르게 성장할 때 일본의 임금은 놀라울 정도로 평행선을 그리며 정체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은 젊은이들은 사토리 세대, 즉 깨달음을 얻은 세대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욕망도 야망도 없이 적당한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본 사회 전체의 활력을 앗아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M4 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경쟁은 처참할 만큼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쟁 속에서도 상층부를 향한 욕구와 열망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합니다. 거품이 꺼진 뒤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화려했던 경제 호황기의 뉴스 영상은 이제 빛바랜 기록이 되었고 일본 전역에는 주인을 잃고 방치된 아키야, 즉 빈집들이 유령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은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은 세계를 경악시켰고 이는 한국 특유의 위기 돌파 DNA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조직 문화에서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수직적인 연공서열과 아날로그식 도장 결제 문화를 고수할 때 한국 기업들은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직급 대신 님이나 프로 같은 수평적 호칭을 사용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제조업의 자부심도 흔들렸습니다. 무결점을 자랑하던 토요타가 대규모 리콜 사태로 위기를 겪는 사이 현대차는 철저한 품질 경영과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혁신의 딜레마, 현금 대 신용카드,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일상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IT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식당 입구에는 여전히 현금만 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손님들은 낡은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만지작거립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현금은 이미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식당의 키오스크부터 스마트폰 하나로 끝나는 삼성페이와 애플페이까지 결제는 단 몇 초 만에 완료됩니다. 이러한 초고속 결제 인프라는 한국 사회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단면입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야심차게 도입한 마이넘버 카드는 낮은 보급률과 행정 오류에 부딪히며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국 성장의 숨은 엔진은 역설적이게도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체계였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넘어 이 단일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핀테크 서비스가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일본 금융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복잡한 종이 서류와 인감 도장, 그리고 오후 3시면 문을 닫는 은행 창구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경제의 혈맥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카카오뱅크와 토스를 필두로 24시간 멈추지 않는 모바일 뱅킹 시대를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대출을 받고 송금을 하는 일상은 일본인들에게는 경이로움이자 추월할 수 없는 격차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6장, 개방성. 외부를 향한 태도가 운명을 가르다? 과거 구한말의 쇄국 정책은 뼈아픈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한국은 그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한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스스로를 세계에 던지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변모였습니다. 이러한 개방적 태도는 문화산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한국의 제작사들은 이를 위협이 아닌 전 세계로 나아갈 기회로 포착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보다 콘텐츠의 확산에 집중한 것입니다. 반면 당시 일본의 주류 방송사들은 철저한 기득권 보호와 독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에 콘텐츠를 넘기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치부했고 결국 일본의 콘텐츠는 갈라파고스와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뒤흔들며 K 콘텐츠의 위상을 증명했고 수조원 단위의 해외 투자 유치라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개방이 곧 국력이 된 시대입니다. 일본의 만화가 여전히 종이 잡지와 단행본이라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캔버스에 주목했습니다. 세로로 끝없이 이어지는 스크롤 방식은 스마트폰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영상 문법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만화 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 시장의 심장부를 네이버의 라인만가와 카카오의 피코마가 점령한 것입니다. 플랫폼의 변화를 읽어낸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의 콘텐츠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제7장, 국가적 설계, 정부와 대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1990년대 말 IMF 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구축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훗날 K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한 디지털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의지에 대기업의 투자가 화답했습니다. 특히 CJ그룹은 20년 넘게 적자를 보면서도 영화와 문화사업의 조단위의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문화의 힘을 믿었던 이 뚝심이 오늘날 K컬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쿨재팬 프로젝트는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장의 창의성보다는 공무원들의 서류 작업과 형식적인 전시 행정에 치중하며 막대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한 한국과 국가가 주도하려 했던 일본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문화적 역량은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90년대부터 초격차 전략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공룡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이 안정에 안주하며 투자를 망설일 때 한국은 과감한 선제적 투자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지정학적 변화 또한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었고 서방 국가들에게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은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전자산업은 점차 변방으로 밀려났고 그 빈자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8장, 일본의 반응 질투 혹은 동경. 도쿄의 중심가 하라주쿠와 시부야를 가득 채운 것은 더 이상 일본의 가와이 문화가 아닙니다. 10대와 20대 일본 청년들은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한국 연예인의 스타일을 추종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장 트렌디하고 닮고 싶은 문화적 이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소셜미디어에서 칸코쿠포, 즉 한국풍이라는 해시태그는 일종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미감은 곧 세련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점가의 풍경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눈에 띄는 곳을 차지했던 혐한 서적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거나 사라졌고 그 자리를 K문학 베스트셀러들이 당당히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일본 경제지들조차 한국의 혁신을 배웠어야 했다며 자성적인 칼럼을 쏟아냅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이 어떻게 앞서 나갔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9장, 한국이 경계해야 할 미래. 그러나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이릅니다.
일본이 걸어간 쇠락의 길 끝에서 한국은 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라는 전례 없는 충격,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한국의 찬란한 문화적 성취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가혹한 위기의 전조일지 모릅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전례를 비웃기라도 하듯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일본의 쇠락은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저력은 보이지 않는 곳, 즉 기초과학의 탄탄한 뿌리에 있습니다. 수십 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기초학문 성적표는 여전히 초라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응용 기술에만 매몰되어 왔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성공 뒤에는 기초학문이라는 뿌리가 생략된 채 모래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공든탑이 서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개인의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행복도는 우리 사회가 굴려온 성장의 수레바퀴가 누군가를 짓밟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깊은 댐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성장의 속도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제10장 결론입니다. 혁신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선과 자동차에서 반도체로 그리고 K-팝과 방산까지 한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일본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AI와 바이오라는 새로운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이 다시 한번 시작된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었던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주도한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판교의 불빛은 밤이 깊어도 꺼질 줄 모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이 맞이할 다음 30년을 책임질 혁신의 심장부입니다. 산업의 동력이 기술이라면 국가의 품격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거리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자유로운 창의성이야말로 경직된 과거에 머문 일본이 갖지 못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주하는 순간 위기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오늘에 만족하며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란 없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넘어 이제는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신기한 경험 중 하나는 바로 편의점의 라면 조리기입니다. 한강 라면이라 불리는 이 작은 기계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IT 기술이 결합된 집약체죠. 일본의 편의점이 정갈함과 매뉴얼의 정석을 보여준다면 한국의 편의점은 매주 새로운 콜라보가 쏟아지는 트렌드의 최전선입니다. 정체된 안정과 역동적인 변화의 차이가 이곳에서도 극명히 갈립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프라입니다. 완벽하게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터치 한 번으로 끝나는 매끄운 환승 시스템은 시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효율의 정점입니다. 반면 일본의 철도는 여전히 복잡한 종이 티켓과 거미줄처럼 얽힌 민영 노선들의 파편화된 시스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힌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면 일본이 마치 시간이 멈춘 곳처럼 느껴져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한국의 속도감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무섭기까지 합니다. 일본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일본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디지털 혁신의 표준을 제안하는 입장이 되었죠. 우리의 기술과 시스템이 그들의 아날로그적 일상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국가의 1인당 GDP 추이가 교차하는 이 지점은 단순한 숫자의 역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거부한 정체와 혁신을 선택한 속도가 만들어낸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나라의 차이가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